이서아는 텅 비어버린 갤러리 중앙에 우두커니 서 있었다. 한때 아버지의 자부심이자 그녀의 꿈이 담겨있던 그림들은 모두 사라지고 벽에는 못자국만이 상처처럼 선명했다. 출입문 유리에는 임대문이라는 차가운 글씨가 붙어 있었고 며칠 전까지만 해도 예술의 향기로 가득했던 공간은 이제 패배의 먼지만이 내려앉아 있었다. 아버지는 사기꾼의 가모니설에 평생을 바친 모든 것을 잃고 빚더미에 올라앉은 채 소파에 망연자실하게 앉아 있었다. 서아는 주먹을 꽉 쥐었다. 이탈리아로 떠나 최고의 미술품 보관가가 되겠다는 그녀의 꿈은 집안을 덮친 절망 앞에서 산산조각 나버렸다. 그녀는 부모님 앞에서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채권자들의 전화를 받고 남은 물건들을 정리했다. 그녀의 가느다란 어깨에는 감당하기 힘든 현실의 무게가 짓누르고 있었지만 그녀는 무너지지 않으려 안간힘을 썼다. 그녀의 존엄성은 팔 수 없었으니까. 바로 그때 갤러리의 문이 열리며 단정한 양복 차림의 중년 남자가 들어섰다. 그는 자신을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인 TK그룹의 법무팀장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감정 없는 목소리로 서아의 가족이 처한 비극적인 상황을 이미 모두 파악하고 있다는 듯 말했다. 그리고는 마치 차선이라도 베푸는 듯한 거만한 태도로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을 내놓았다. 이 모든 빚을 청산하고 대개 가족이 평생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저희 그룹에서 지원하겠습니다. 남자의 말에 서아와 그녀의 부모님은 잠시 희망을 품었지만 이어지는 그의 말은 그 희망을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뜨렸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이서아 양이 저희 TK그룹의 권도윤 대표와 결혼해야 합니다. 권도윤, 그 이름을 모르는 사람은 없었다. 5년 전 불의의 사고로 두 다리를 잃기 전까지 그는 천재적인 경영 능력으로 TK그룹을 이끌던 황태자였다. 하지만 사고 이후 그는 대외 활동을 완전히 중단한 채 저택에 집거하며 차갑고 잔인한 은둔자로 변해버렸다는 소문만 무성했다. 그런 남자와 얼굴도 본 적 없는 그런 남자와 결혼이라니. 이것은 제안이 아니라 인신매매나 다름없었다. 서아의 아버지는 분노하며 당장 돌아가라고 소리쳤지만 서아는 그럴 수 없었다. 그녀는 아버지의 꺾인 어깨와 어머니의 마른 눈물을 보았다. 그녀에게는 선택권이 없었다. 그녀의 꿈, 그녀의 미래, 그녀의 인생을 제물로 바쳐 가족을 구해야만 했다. 며칠 후 서아는 핏기 없는 얼굴로 결혼 계약서에 조용히 서명했다. 결혼식은 마치 장례식처럼 치러졌다. 화려한 하객도 축복의 말도 없었다. 거대하고 차가운 권씨 가문의 저택에서 오직 몇몇 가족들만이 지켜보는 가운데 모든 것이 진행되었다. 서아는 수천만 원짜리 명품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었지만 마치 수의를 입은 것처럼 몸이 무거웠다. 그녀의 부모님은 딸을 팔아넘겼다는 죄책감과 현실적인 안도감 사이에서 복잡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서아는 재단 앞에서 처음으로 자신의 남편이 될 남자 권도윤을 마주했다. 그는 값비싼 턱시도를 차려입고 전동 휠체어에 앉아 있었다. 짙은 눈썹과 날카로운 콧날, 굳게 닫힌 입술. 그는 조각상처럼 잘생겼지만 그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떠오르지 않았다. 특히 그의 눈은 모든 빛을 빨아들이는 깊은 심연처럼 어둡고 차가웠다. 주례의 목소리가 텅 빈 공간에 울려 퍼졌다. 권도윤은 마치 업무 보고서를 읽는 것처럼 아무런 감정 없는 목소리로 사랑의 서약을 읊조렸다. 서아 역시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눈물을 삼키며 간신히 네라고 대답했다. 그들은 부부임을 선언받았지만 축하의 키스도 따뜻한 포옹도 없었다. 그저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알리는 무거운 침묵만이 그들 사이에 흘렀다. 서아는 자신이 지옥으로 팔려왔음을 직감했다. 이 거대하고 차가운 저택, 그리고 저 얼음 심장을 가진 남자가 자신의 감옥이자 간수가 될 것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운명을 저주하며 앞으로 닥쳐올 모든 고통을 각오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다. 그녀가 마주한 남자의 차가운 가면 뒤에는 그녀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깊은 고통과 비밀, 그리고 그녀를 향한 예상치 못한 계획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식이 끝나고 하녀의 안내를 받아 그들의 신혼방이 될 저택의 별채로 향하는 동안 서아는 단 한 번도 남편의 얼굴을 쳐다보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막 시작된 그녀의 불행한 결혼 생활이 앞으로 얼마나 더 깊은 절망으로 자신을 끌고 들어갈지 가늠조차 할 수 없었다.
차가운 대리석 복도를 울리는 휠체어의 기계음 소리가 그녀의 귓가에는 마치 지옥의 문이 닫히는 소리처럼 들렸다. 신혼방은 숨막힐 듯이 화려하고 거대했다. 방 전체를 은은하게 비추는 크리스탈 샹들리에, 금실로 정교한 문양이 수놓아진 벽지, 그리고 방이 절반을 차지하는 거대한 침대까지 모든 것이 비현실적일 만큼 사치스러웠지만 그곳에는 사람 사는 온기라고는 조금도 느껴지지 않았다. 마치 잘 꾸며진 박물관의 전시실처럼 모든 것이 차갑고 낯설었다. 서아는 그 거대한 침대를 바라보며 곧 닥쳐올 운명에 온몸이 떨려왔다. 권도윤이 전동 휠체어를 움직여 방 안으로 들어왔다. 그의 등 뒤로 육중한 문이 닫히자 서아는 거대한 무덤 속에 갇혀버린 듯한 공포를 느꼈다. 윙 하는 낮은 기계음 소리만이 두 사람 사이의 무거운 침묵을 갈랐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방 중앙에 휠체어를 세우고 그림자처럼 서 있는 서아를 오랫동안 응시했다. 그의 검은 눈동자 속에서 그녀는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었다. 서아는 최악의 상황을 각오하며 눈을 질끈 감았다. 이것은 사랑이 없는 계약 결혼이다. 그는 이 결혼의 대가로 그녀의 가족을 구해주었다. 이제 그녀가 그 대가를 치를 차례였다. 그녀는 모든 것을 포기한 채 그가 다가와 자신의 몸을 탐하는 그 굴욕적인 순간을 기다렸다. 하지만 시간은 더디게 흘러갔고 그는 아무런 움직임이 없었다. 침대 위에 있는 옷으로 갈아입어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얼음 조각처럼 차갑고 날카로웠다. 침대 위에는 하늘거리는 얇은 소재의 흰색 실크 슬립이 놓여 있었다. 그것은 너무나도 관능적이고 노골적이어서 서아는 얼굴이 화끈 달아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의 명령은 거절할 수 없는 절대적인 것이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슬립을 집어들고 욕실로 향했다. 차가운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한없이 초라하게 느껴졌다. 그녀는 눈물을 삼키며 옷을 갈아입었다. 얇은 천조각은 그녀의 몸을 거의 가려주지 못했다. 욕실 문을 열고 나서는 그녀의 발걸음은 마치 사형장으로 향하는 죄수처럼 무거웠다. 도윤은 여전히 같은 자리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시선이 그녀의 몸을 위아래로 훑자 서아는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치욕을 느꼈다. 그가 휠체어를 움직여 그녀의 바로 앞까지 다가왔다. 서아는 반사적으로 몸을 움츠리며 눈을 감았다. 그의 손이 다가오는 것이 느껴졌다. 하지만 그의 손길은 그녀의 피부가 아닌 그녀의 어깨를 감싸고 있는 얇은 레이스 끈을 향했다. 그리고 다음 순간 찍하는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그녀의 어깨끈이 힘없이 끊어졌다. 방 안의 고요함 속에서 옷감이 찢어지는 소리는 유난히도 크게 울렸다. 서아는 너무 놀라 숨을 멈췄다. 이게 대체 무슨 짓인가? 그는 그녀를 안으려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그저 그녀의 옷을 찢었을 뿐이다. 침대로 가. 그의 명령은 여전히 차가웠다. 서아는 영문을 모른 채 거의 반사적으로 침대 위로 올라가 몸을 웅크렸다. 그러자 그는 침대 반대편으로 다가가 마치 누군가 거칠게 잠자리를 가진 것처럼 베개를 헝클어뜨리고 이불을 구겨놓기 시작했다. 그의 기이한 행동이 모두 끝났을 때 침대는 마치 격정적인 밤을 보낸 흔적처럼 완벽하게 어질러져 있었다. 서아는 떨리는 목소리로 간신히 물었다. 지금 대체 뭘 하고 계신 건가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공포와 혼란이 뒤섞여 있었다. 도윤은 그제야 그녀를 돌아보았다. 그의 눈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아주 희미한 경멸과도 같은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내일부터 당신은 이 집안의 안주인이야. 적어도 겉으로는 그래야지. 이 집에는 눈과 귀가 많아. 그들은 증거를 찾으려 할 거다. 이 작은 연극은 바로 그들을 위한 거야. 그는 찢어진 그녀의 어깨끈과 헝클어진 침대를 향해 턱짓을 했다. 내일 아침 내 역할도 잊지 마. 피곤한 척 그리고 조금은 수줍은 척해야 할 거다. 그의 설명은 철저히 사무적이었다. 거기에는 그녀를 안심시키려는 어떤 다정함도 배려도 없었다. 마치 부하 직원에게 업무를 지시하는 듯한 태도였다. 그는 말을 마친 뒤 휠체어를 돌려 방과 연결된 작은 서재 겸 침실로 향했다. 문을 닫기 전 그는 마지막으로 차가운 한마디를 던졌다. 이 침대는 당신 혼자 쓰는 거야. 허락 없이는 내 방에 들어오지 마. 쾅 하고 문이 닫히고 서아는 그 거대하고 차가운 침대 위에
홀로 남겨졌다. 그녀를 덮쳤던 강간의 공포는 사라졌지만 그 자리를 훨씬 더 크고 깊은 혼란이 채웠다. 대체 왜 이런 연극을 하는 거지? 그가 말한 눈과 귀는 누구를 의미하는 것일까? 이 남자는 단순히 잔인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거대한 게임을 하고 있는 치밀하고 계산적인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그 게임의 가장 중요한 말이 되어버렸다. 그날 밤 서한은 한숨도 자지 못했다. 찢어진 어깨끈은 그녀의 기묘한 첫날밤을 상징하는 증거품처럼 그녀의 곁에 놓여 있었다. 그녀는 이제 육체적인 위협이 아닌 보이지 않는 적들과의 심리전이 벌어지는 이 거대한 저택에서 살아남아야 했다. 동이 트기 시작하며 창문으로 희미한 빛이 스며들었을 때 서한은 마음을 굳게 다잡았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지옥 같은 곳에서 살아남아 진실을 밝혀내고 말겠다고. 다음날 아침 이서한은 거대한 침대에서 홀로 눈을 떴다. 밤새 뜬 눈으로 지새운 탓에 온몸이 솜처럼 무거웠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기 전 어젯밤 권도윤이 지시했던 역할을 떠올렸다. 그녀는 일부러 머리를 헝클어뜨리고 찢어진 어깨끈이 달린 슬립을 그대로 입은 채 침대에서 내려왔다. 잠시 후 아침 식사를 가져온 나이든 하녀가 그녀의 모습을 힐끗 쳐다보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하녀의 무표정한 얼굴 뒤에 숨겨진 미세한 호기심의 눈빛이 서아의 뺨을 불쾌하게 스치고 지나갔다. 권씨 가문의 첫 공식적인 아침 식사 자리는 전쟁터나 다름없었다. 거대하고 긴 식탁의 상석에는 가문의 수장인 권 회장이 무서운 표정으로 앉아 있었고 다른 가족들은 저마다 다른 표정으로 새로 들어온 식구인 서아를 힐끔거렸다. 그들의 시선에는 환영보다는 경계와 경멸, 그리고 노골적인 호기심이 뒤섞여 있었다. 권도윤은 이미 자리에 앉아 아무런 감정도 없는 얼굴로 신문을 읽고 있었다. 그때 식당 문이 열리며 훤칠하고 잘생긴 남자가 웃으며 들어왔다. 그는 권도윤의 휠체어와는 대조적으로 건강하고 활기찬 에너지를 온몸으로 내뿜고 있었다. 바로 권도윤의 사촌이자 TK그룹의 전무이사인 권태민이었다. 그는 서아를 발견하고는 마치 아주 반가운 사람을 만난 것처럼 과장된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다. 오, 드디어 재수씨 얼굴을 보게 되는군요. 환영합니다. 우리 가문에 온 걸. 우리 사촌이 드디어 예쁜 인형을 하나 드렸네. 어젯밤에 우리 도윤이가 잘 보살펴줬으리라 믿습니다. 그의 말은 겉보기에는 친근한 농담이었지만 그 안에는 서아를 조롱하고 권도윤을 자극하려는 악의적인 의도가 칼날처럼 숨어 있었다. 식탁의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다. 서아는 치욕감에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다. 그녀가 무언가 대꾸하려던 순간 옆에 앉아있던 권도윤이 조용히 그녀의 팔 위로 자신의 손을 얹었다. 그의 손길은 차가웠지만 이상하게도 단단한 힘이 느껴졌다. 그는 신문을 내려놓고 권태민을 향해 싸늘한 시선을 던졌다. 태민아, 아침부터 말이 많구나. 내 아내가 피곤하니 쓸데없는 소리로 귀찮게 하지 마라. 그의 목소리는 낮고 위압적이었다. 내 아내라는 단어에 힘을 주어 말하는 그의 행동은 권태민에게 보내는 명백한 경고이자 서아와의 관계가 정상적임을 과시하는 계산된 연기였다. 서아는 순간 그의 의도를 알아차리고 재빨리 그의 어깨 쪽으로 몸을 살짝 기울이며 피곤한 듯한 표정을 지었다. 그들의 첫 번째 완벽한 즉흥합작 연기였다. 권태민은 잠시 굳은 표정을 짓더니 이내 다시 가증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자신의 자리에 앉았다. 그날 이후 서아의 삶은 금박을 입힌 감옥살이나 다름없었다. 그녀는 최고급 명품 옷을 입고 세계 각국의 진미를 맛보았지만 그 대가로 모든 자유를 박탈당했다. 저택의 하인들은 그녀를 깍듯이 안주인으로 대접했지만 그들의 눈은 언제나 그녀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있었다. 그녀는 권도윤의 허락 없이는 저택 밖으로 한 걸음도 나갈 수 없었다. 권태민의 교묘한 괴롭힘은 계속되었다. 그는 복도에서 마주칠 때마다 그녀의 외모를 품평하듯 훑어보거나 그녀의 가족사를 들먹이며 비웃었다. 그의 목표는 명확했다. 그녀의 감정을 자극하여 이 결혼이 행복한 척하는 연극에 불과하다는 증거를 잡아내려는 것이었다. 서아는 매 순간 이를 악물고 그의 도발을 견뎌내야 했다. 그러는 동안 서아는 자신의 남편인 권도윤을 조금씩 다른 시선으로 관찰하기 시작했다. 그는 대부분의 시간을 자신의 서재에서 홀로 보냈다.
가족들과의 식사 자리에서도 그는 늘 말이 없었고 다른 가족들은 그를 없는 사람처럼 대하거나 은근히 무시했다. 서한은 깨달았다. 이 거대한 저택에서 그 역시 자신만큼이나, 아니 어쩌면 자신보다 더 철저하게 고립되어 있다는 것을. 서아의 마음속에서 권도윤을 향한 원망과 분노는 서서히 다른 감정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그것은 연민에 가까운 기묘한 동질감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는 대신 이 지옥 같은 곳에서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지를 고민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생존 전략의 중심에는 역설적이게도 이 모든 비극의 원인인 남편 권도윤이 있었다. 어느 날 오후 서아는 정원에서 잠시 바람을 쐬고 있었다. 그때 권태민이 귀신처럼 나타나 그녀의 앞을 가로막았다. 재수씨, 그렇게 슬픈 얼굴을 하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혹시 내 사촌이 밤마다 제대로 구실을 못해서 그런가? 그의 말은 금도를 넘어선 노골적인 모욕이었다. 서아가 분노에 찬 얼굴로 그에게 쏘아붙이려던 순간 뒤에서 조용한 휠체어 소리가 들려왔다. 권도윤이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그저 얼음장 같은 눈으로 권태민을 응시했다. 그의 시선에는 살기마저 서려 있었다. 권태민은 잠시 움찔하더니 이내 헛기침을 하며 자리를 피했다. 정원에는 두 사람만이 남았다. 권도윤은 서아를 향해 나지막이 말했다. 저놈 가까이 하지 마. 그것은 걱정이 아닌 공유된 위험에 대한 동맹의 명령과도 같았다. 서아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이제 이적들로 가득한 집에서 이 차갑고 상처 입은 남자가 역설적으로 자신이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임을 인정해야만 했다. 권씨 가문의 저택에서의 밤은 언제나 길고 적막했다. 이서아는 좀처럼 잠들지 못하고 유령처럼 고요한 복도를 거닐곤 했다. 거대한 초상화들 속 권씨 가문의 조상들은 무표정한 얼굴로 그녀를 내려다보았고 그들의 눈빛은 마치 이방인인 그녀를 질책하는 듯했다. 그녀는 이 거대한 집안에서 완벽한 이방인이자 외로운 섬이었다. 그러던 어느 늦은 밤 그녀는 평소에는 잘 가지 않던 저택의 서쪽 별관 복도에서 굳게 닫힌 문 하나를 발견했다. 다른 방들과는 달리 문에는 어떤 명패도 붙어 있지 않았고 마치 오랫동안 봉인이라도 해둔 것처럼 두꺼운 먼지가 쌓여 있었다. 묘한 호기심에 이끌려 문손잡이를 돌려보았지만 문은 굳게 잠겨 있었다. 그녀가 아쉬운 마음에 돌아서려던 순간 문 옆에 작은 장식 화분 아래에서 무언가 반짝이는 것을 발견했다. 낡은 열쇠였다. 서아는 잠시 망설였다. 남의 비밀을 엿보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이었다. 하지만 이 숨막히는 집에서 무언가 진실의 조각이라도 찾아내고 싶은 강한 충동이 그녀를 사로잡았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열쇠를 집어들어 자물쇠에 꽂고 천천히 돌렸다. 끼익하는 소름 끼치는 소리와 함께 오랫동안 닫혀있던 문이 열렸다. 방 안은 온통 짙은 어둠과 먼지 냄새로 가득했다. 서아가 벽에 스위치를 켜자 방 안의 모습이 드러났다. 그곳은 병원의 재활치료실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공간이었다. 평행봉, 각종 도르래와 추, 특수, 제작된 트레드밀까지 최고급 재활기구들이 방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지만 모든 것 위에는 그것들이 오랫동안 사용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먼지가 소복이 쌓여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방 안으로 들어섰다. 평행봉 근처의 바닥에는 휠체어 바퀴 자국이 어지럽게 나 있었고 벽에 걸린 거울 한쪽에는 무언가에 세게 부딪힌 듯 금이가 있었다. 그리고 바닥 한 구석에는 주인을 잃은 낡은 손목 보호대 하나가 뒹굴고 있었다. 이곳은 단순한 재활실이 아니었다. 그곳은 한 남자가 자신의 운명과 싸우다 처절하게 좌절하고 포기해버린 절망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전쟁터의 폐허였다. 이 방의 발견은 서아로 하여금 권도윤의 과거를 파고들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 그녀는 저택의 거대한 서재에서 5년 전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그 빗길 교통사고에 대한 과거 기사들을 모두 찾아 읽기 시작했다. 공식적인 기사 내용은 간단했다. 졸음운전을 한 트럭 운전사의 과실로 일어난 비극적인 사고. 그로 인해 TK그룹의 천재적인 황태자는 두 다리를 잃고 재계에서 사라졌다. 하지만 깊이 파고들수록 의문점들이 하나둘씩 드러났다. 거액의 합의금을 받고 풀려난 트럭 운전사는 얼마 후 종적을 감추었고
사고의 유일한 목격자였던 행인은 진술을 번복한 뒤 해외로 이민을 가버렸다. 사건은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종결되었다. 서한은 이 집안의 비밀스러운 분위기와 권태민의 아기를 떠올리며 이것이 결코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음을 직감했다. 그녀의 심증은 며칠 뒤 끔찍한 현실로 확인되었다. 그날 밤도 잠 못 이루던 서한은 권도윤의 서재에서 희미하게 새어나오는 소리를 들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문틈으로 안을 엿보았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는 숨을 멈췄다. 권도윤이 휠체어에서 내려와 차가운 바닥에 엎드린 채 땀으로 온몸을 적시며 고통스러운 재활 운동을 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의지대로 움직여주지 않는 두 다리를 원망스럽게 내려다보며 소리 없는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 그것은 그녀가 알던 차갑고 거만한 CEO의 모습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부서진 몸과 외롭게 싸우고 있는 한없이 나약하고 고통받는 한 남자였다. 그의 얼굴에 흐르는 것이 땀인지 눈물인지 분간할 수 없었다. 서한은 조용히 문을 닫았다. 심장이 갈갈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꼈다. 그의 차가운 태도는 잔인함이 아니라 자신의 나약함을 감추기 위한 필사적인 갑옷이었음을 그녀는 이제야 깨달았다. 다음 날 아침 식사 자리, 서한은 평소와 달랐다. 그녀는 하녀에게 조용히 부탁하여 권도윤이 좋아하는 반찬을 그의 바로 앞에 놓아주었다. 그리고 그가 손을 뻗기 힘들어하는 멀리 떨어진 샐러드 접시를 아무렇지 않은 척 그의 앞으로 옮겨주었다. 그것은 아주 사소하고 눈에 띄지 않는 행동이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나 당신의 고통을 알아요 라는 무언의 위로가 담겨 있었다. 권도윤은 잠시 숟가락을 멈추고 그녀를 쳐다보았다. 그의 어둡고 차가운 눈동자가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 눈빛 속에는 늘 있던 무관심 대신 당혹감과 아주 희미한 고마움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는 침묵 속에 깊은 교감이 흘렀다. 서로를 지키기 위한 위태로운 동맹 관계는 이제 진실한 인간적인 연민이라는 더 단단한 기반 위에서 다시 세워지기 시작하고 있었다. 권도윤을 향한 이서아의 감정이 복잡하게 얽혀가던 어느 날 오후 그녀의 세상이 다시 한번 무너져 내렸다. 어머니에게서 걸려온 다급한 전화 한 통 때문이었다. 아버지가 극심한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하고 갤러리에서 쓰러지셨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다. 심장마비였다. 서한은 머릿속이 하얘지는 것을 느끼며 하녀의 제지도 뿌리친 채 미친 듯이 저택을 뛰쳐나갔다. 병실에 누워있는 아버지의 모습은 금방이라도 숨이 멎을 것처럼 위태로워 보였다. 의사는 복잡한 심장혈관 수술이 시급하지만 수술비가 엄청날 뿐더러 성공률 또한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서한은 절망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아 가족을 구했다고 생각했지만 정작 아버지의 목숨 앞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의 무력함에 온몸이 떨려왔다. 서아가 수술 동의서를 앞에 두고 망연자실해 있을 때였다. 갑자기 병원장이 황급히 달려와 그녀에게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다. 보호자분, 아버님을 저희 그룹의 VIP 병원으로 이송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국내 최고의 심장외과 전문의가 이미 수술 준비를 마치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모든 비용은 한 후원자분께서 이미 전액 지불하셨습니다. 병원장의 갑작스러운 말에 서한은 어안이 벙벙했다. 후원자라니. 그녀의 가족을 도울 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혹시 이것이 또 다른 권 씨 가문의 함정은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었지만 아버지의 목숨이 걸린 문제 앞에서 그녀는 다른 선택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구급차에 실려 TK그룹의 최고급 병원으로 향하는 아버지를 따라가며 이 알 수 없는 호의의 배후에 대해 끊임없이 생각했다. VIP 병원의 시설은 상상 이상이었다. 아버지의 수술은 대한민국 최고의 의료진에 의해 즉시 시작되었다. 기나긴 기다림의 시간, 서한은 수술실 앞을 떠나지 못하고 초조하게 기도만 했다. 그때 복도를 지나가던 간호사 2명의 대화 소리가 그녀의 귀에 들려왔다. 회장님, 손자분이 직접 원장님께 전화하셨대. 우리 병원 전체가 이렇게 빨리 움직이는 건 처음 봐. 회장님의 손자, 권도윤. 서한은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다. 설마 그녀가 혼란스러워하고 있을 때 저편에서 익숙한 인형이 의사들과 심각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이 보였다. 권도윤의 충직한 비서, 김 비서였다.
서한은 곧장 그에게 다가가 물었다. 김 비서님,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죠? 김 비서는 잠시 당황하더니 이내 모든 것을 체념한 듯 사실을 털어놓았다. 대표님의 지시입니다. 결혼하신 날부터 사모님과 가족분들의 신변에 어떤 위급 상황이 생길 경우 즉시 보고하고 그룹 차원에서 최선을 다해 지원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는 서아에게 간곡히 부탁했다. 대표님께는 제가 말씀드렸다는 것을 비밀로 해주십시오. 이런 일로 생색내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십니다. 서아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다. 자신을 계약의 담보물처럼 차갑게 대하던 남자, 단 한 번도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지 않았던 그 남자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자신의 가족을 지켜주고 있었던 것이다. 그의 모든 행동이, 그의 모든 차가움이 새로운 의미로 다가왔다. 그것은 그녀를 향한 무관심이 아니라 서툴고 뒤틀린 방식의 보호였을지도 모른다. 아버지의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다. 모든 위기가 지나간 그날 밤늦게 서아는 저택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권도윤이 허락 없이는 절대 들어오지 말라고 했던 그의 서재문을 두드렸다. 안에서 들어오라는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녀가 문을 열자 그는 휠체어에 앉아 창밖의 어둠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가 들어온 것을 보고 그의 눈에 의아한 빛이 스쳤다. 서아는 천천히 그에게 다가갔다. 그녀의 눈에는 뜨거운 눈물이 고여 있었다. 그녀는 이제 장애를 가진 냉혹한 CEO가 아닌 상처 입은 갑옷 뒤에 숨어 그녀의 아버지를 구해준 한 남자를 보고 있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흐느끼는 목소리로 간신히 한마디를 내뱉었다. 고맙습니다. 모든 것을요. 그녀의 진심 어린 감사에 권도윤은 당황한 듯했다. 그는 이런 순수한 감정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처럼 보였다. 잠시 동안 그의 얼음 같던 가면이 완전히 녹아내리고 그 틈으로 인간적인 연약함과 따뜻함이 희미하게 새어나왔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그저 아주 미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 작은 몸짓만으로도 서아에게는 충분했다. 그 고요한 침묵 속에서 두 사람의 마음은 그 어떤 말보다도 더 깊고 진실하게 연결되었다. 아버지의 건강이 호전되면서 권씨 가문의 저택에는 조심스러운 평화가 찾아왔다. 이서아와 권도윤은 더 이상 서로를 날카롭게 경계하지 않았다. 그들은 함께 조용한 아침 식사를 했고 간혹 서재에서 각자의 책을 읽으며 말없이 시간을 보내기도 했다. 그 미묘한 변화의 기류를 권태민은 놓치지 않았다. 그는 둘 사이의 연기가 점점 진짜처럼 변해가는 것에 초조함과 분노를 느꼈다. 태민은 두 사람 사이를 이간질하는 것이 더 이상 통하지 않으리라 판단했다. 그래서 그는 공격의 방향을 바꾸기로 했다. 그는 권도윤이 아닌 이서아의 가장 약한 고리를 직접 공격하기로 마음먹었다. 바로 그녀의 가족과 그들의 자부심인 이서아 갤러리였다. 그는 돈과 권력을 이용해 예술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지만 동시에 악명 높은 비평 잡지에 거짓 정보를 흘렸다. 며칠 후 잡지의 표지는 이서아 갤러리에 감춰진 진실, 위작 스캔들이라는 선정적인 제목으로 도배되었다. 기사에는 오래전 갤러리에서 일했다. 앙심을 품고 그만둔 직원의 거짓 증언이 실려 있었고 갤러리가 과거에 위장 미술품을 유통했다는 의혹을 사실인 것처럼 포장했다. 이것은 서아와 그녀의 가족의 명예를 한순간에 짓밟아버리는 잔인하고 치명적인 공격이었다. 소문은 예술계라는 좁은 세상에서 삽시간에 퍼져나갔다. 이제 막 건강을 회복하던 서아의 아버지는 자신의 평생이 담긴 갤러리가 더럽혀졌다는 소식에 다시 충격을 받고 자리에 누웠다. 서아는 또다시 휘몰아치는 위기 앞에서 절망감에 휩싸였다. 이번 공격은 회사의 생존이 아닌 그녀 가족의 영혼을 파괴하는 것이었기에 더욱 고통스러웠다. 권도윤은 경로했다. 그는 즉시 TK그룹의 법무팀을 동원해 해당 잡지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언론을 통제하겠다고 나섰다. 하지만 서아는 그의 제안을 거절했다. 이건 저희 가족의 명예가 걸린 문제예요. 당신의 힘을 빌려서 해결하고 싶지 않아요. 이건 제가 직접 싸워야만 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누구도 꺾을 수 없는 단단한 자존심이 있었다. 그녀는 홀로 싸움을 시작했다. 거짓 증언을 한 옛 직원을 찾아 나섰지만 그는 이미 종적을 감춘 후였고 잡지사는 정보원의 신상을 밝힐 수 없다며 버텼다. 모든 것이 막막했다.
그녀는 거대한 음모 앞에서 혼자 발버둥치는 작은 새처럼 무력했다. 그녀가 모든 것을 포기하려던 바로 그날 밤이었다. 저택의 나이든 집사가 조용히 그녀의 방문을 두드렸다. 김 집사는 수십 년간 권씨 가문을 모셔온 언제나 그림자처럼 조용하고 속내를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었다. 그는 서아에게 차를 한 잔 건네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사모님, 너무 자책하지 마십시오. 진실은 언젠가 밝혀지는 법입니다. 김 집사는 오랫동안 권태민의 악행을 묵묵히 지켜봐 왔다고 했다. 특히 5년 전 권도윤이 사고를 당한 이후 그의 잔인함이 도를 넘어서는 것을 보며 깊은 회의감을 느꼈다고 했다. 그는 권도윤의 외로운 싸움을 존경했고 이 거대한 저택에 들어와서도 결코 기죽지 않고 자신의 존엄을 지키는 서아의 용기에 감명을 받았다고 했다. 그는 더 이상 권태민이 무고한 사람을 파멸시키는 것을 지켜만 볼 수 없었다. 제가 며칠 전 태민 전무님의 통화를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김 집사는 서아에게 결정적인 정보를 건넸다. 그것은 거짓 증언을 한 옛 직원의 이름과 태민이 그에게 돈을 송금한 차명 계좌의 정보였다. 그것은 서아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반격의 실마리였다. 김 집사의 예기치 않은 도움은 꺼져가던 서아의 희망에 다시 불을 붙여주었다. 그날 밤 서아는 김 집사가 건네준 정보를 들고 권도윤의 서재를 찾아갔다. 그녀는 더 이상 그에게 도움을 구걸하는 입장이 아니었다. 그녀는 함께 싸울 동맹에게 작전 계획을 공유하는 파트너였다. 그녀의 계획을 들은 권도윤의 눈에 놀라움과 함께 깊은 신뢰의 빛이 떠올랐다. 그는 그녀가 스스로 싸우겠다고 했을 때 내심 걱정하면서도 그녀의 강인함을 믿고 기다려주었던 것이다. 이제 그들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권도윤의 지략과 자금력, 서아의 꺾이지 않는 용기, 그리고 김 집사의 내부 정보까지 거대한 악에 맞서는 작은 동맹이 결성되었다. 서아는 창밖에 짙은 어둠을 바라보았다. 어둠은 여전히 깊었지만 이제 그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그녀의 곁에는 어둠 속에서 함께 싸워줄 든든한 동지들이 생겼기 때문이다. 이제 반격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김 집사가 건네준 정보는 반격의 기폭제가 되었다. 권도윤은 김 비서를 통해 즉시 움직였다. 그들은 권태민에게 돈을 받고 거짓 증언을 했던 갤러리의 옛 직원을 찾아냈고 이서아는 직접 그를 만나기 위해 나섰다. 남자는 한적한 시골 마을에 숨어 지내고 있었다. 그는 처음에는 모든 것을 부인하며 서아를 경계했지만 서아는 그를 비난하는 대신 그의 양심에 호소했다. 당신의 거짓말 하나 때문에 평생을 예술에 바친 한 사람의 인생이 무너졌어요. 돈이 그렇게 중요했나요? 서아의 진심 어린 눈물에 남자는 결국 무너져 내렸다. 그는 권태민에게 돈을 받고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을 모두 자백했고 죄책감과 두려움 속에서 결정적인 정보를 하나 더 털어놓았다. 권태민이 술에 취해 5년 전 권도윤을 처리했던 일을 의기양양하게 자랑했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는 그 당시 공범 중 한 명이 탔던 낡은 자동차가 지금은 폐차장에 버려져 있다는 사실까지 실토했다. 태민이 증거인멸에 편집증적으로 집착했으니 혹시 그 안에 무언가 남아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미한 단서였다. 서아는 즉시 이 사실을 권도윤에게 알렸다. 그날 오후 서아와 김비서는 남자가 알려준 폐차장으로 향했다. 녹슨 자동차들이 산처럼 쌓여있는 폐차장은 마치 잊힌 시간의 무덤과도 같았다. 두 사람은 몇 시간에 걸친 수색 끝에 마침내 먼지를 뒤집어 쓴 채 찌그러져 있는 검은색 세단을 찾아냈다. 김 비서가 차문을 강제로 열자 낡은 시트와 녹슨 금속 냄새가 코를 찔렀다. 서아는 차 안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운전석 아래의 비밀 수납 공간 깊숙한 곳에서 작은 메모리 카드 하나를 발견했다. 5년 전 사고 차량의 블랙박스였다. 그날 밤 저택의 서재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서아와 권도윤은 나란히 앉아 노트북 화면에 떠오른 5년 전 그날 밤의 영상을 숨죽인 채 지켜보고 있었다. 비가 쏟아지는 어두운 도로, 앞서 달리는 권도윤의 차, 그리고 그 뒤를 바짝 따라붙는 의문의 차량, 그리고 다음 순간 의문의 차량이 의도적으로 속도를 높여 권도윤의 차를 들이받는 끔찍한 장면이 재생되었다. 차가 처참하게 부서지는 소리와 함께 영상보다 더 끔찍한 음성이 흘러나왔다. 그것은 사고를 낸 운전자가 누군가와 다급하게 통화하는 목소리였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명백히 권태민의 것이었다.
처리했어? 확실한 거지? 영상은 거기서 끊겨 있었다. 모든 것이 명백했다. 이것은 사고가 아닌 명백한 살인 미수였다. 영상이 끝나고 도윤은 오랫동안 말이 없었다. 그의 얼굴은 분노와 깊은 슬픔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마침내 그는 지난 5년간 그가 홀로 견뎌온 지옥 같은 시간에 대해 입을 열었다. 사고 직후 모든 것을 직감했지만 가문의 스캔들을 두려워한 집안 어른들에 의해 그의 입은 막혔다. 그는 그날 이후 휠체어에 앉아 무력한 척 연기하며 조용히 자신만의 전쟁을 준비해왔다. 권태민의 비리를 하나씩 수집하고 그의 사람들을 포섭하며 결정적인 순간을 기다려왔던 것이다. 서아가 찾아낸 이 블랙박스는 그의 길고 외로웠던 복수극을 완성할 마지막 퍼즐 조각이었다. 서아는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가 짊어져온 고통의 무게에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다. 그녀는 이제 단순한 동정심이 아닌 그의 상처를 함께 짊어지고 싸우고 싶은 강렬한 동지애와 사랑을 느꼈다. 그들은 이제 완전한 한 팀이 되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2주 뒤에 있을 TK그룹의 정기 주주총회를 결전의 날로 정했다. 권태민은 분명 그 자리에서 갤러리 스캔들을 빌미로 권도윤의 경영 능력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것이었다. 그들은 그가 스스로 파놓은 함정에 제 발로 걸어 들어오도록 모든 판을 짜기 시작했다. 서아는 더 이상 연약한 희생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 거대한 복수국의 핵심적인 조력자이자 파트셔였다. 권도윤 역시 더 이상 고독한 복수자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가장 깊은 비밀과 아픔을 공유하고 등을 맡길 수 있는 든든한 동지를 얻었다. 서재의 불빛 아래 두 사람은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마지막 전쟁을 향한 카운트다운은 그렇게 시작되고 있었다. TK그룹의 정기 주주총회장은 수백 명의 주주와 기자들로 가득 차 뜨거운 열기와 보이지 않는 긴장감이 공존하고 있었다. 단상 위 권도윤은 휠체어에 앉아 조금의 미동도 없이 정면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의 옆에는 자신만만한 미소를 띤 권태민이 앉아 있었고 객석 맨 앞줄에는 특별 초청된 이서아가 굳은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그녀의 등장은 그 자체로 수많은 사람들의 궁금증을 자아냈다. 예상대로 권태민은 회의의 마지막 순서에 긴급 안건을 상정했다. 그는 위선적인 슬픔이 가득한 표정으로 권도윤의 건강 상태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기 시작했다. 그는 최근의 갤러리 스캔들을 교묘하게 언급하며 이 모든 것이 대표이사의 불안정한 건강 상태에서 비롯된 경영 공백과 리스크 관리 실패의 증거라고 주장했다. 그의 연설은 설득력이 있었고 몇몇 주주들은 동요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따라서 저는 무거운 마음으로 회사의 안정적인 미래를 위해 권도윤 대표의 경영 적합성 여부를 재심사하고 임시로 제가 대표직을 맡아 이 위기를 수습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권태민은 연설을 마치고 승리를 확신한 자의 여유로운 미소로 권도윤을 내려다보았다. 이제 마지막 일격만 남은 상황이었다. 그는 도윤에게 마지막 발언 기회를 주는 척하며 물었다. 사촌, 아니 대표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권도윤은 마이크를 잡았다. 그의 목소리는 놀라울 만큼 차분했다. 태민 전무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회사의 안정은 무엇보다 중요하며 모든 리스크는 주주 여러분 앞에서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회의장 전체를 둘러보았다. 사실 저 역시 지난 5년간 우리 회사가 마주했던 가장 큰 리스크에 대한 특별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했습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마자 단상 뒤에 거대한 스크린이 암전되었다. 재무제표가 떠있던 화면은 이내 거칠고 흔들리는 영상으로 바뀌었다. 5년 전 그날 밤 비가 쏟아지던 도로의 블랙박스 영상이었다. 주주들의 웅성거림은 영상 속에서 권도윤의 차가 의문의 차량에 의해 고의적으로 들이받치는 장면이 나오자 경악에 찬 비명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처리했어? 확실한 거지? 라고 말하는 권태민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회의장 전체에 울려 퍼졌다. 권태민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버렸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거짓말이야. 조작된 영상이야. 라고 소리쳤지만 그의 외침은 곧이어 스크린에 떠오른 다음 증거들 앞에 힘없이 묻혀버렸다. 사고 운전자에게 흘러들어간 거액의 자금 내역, 위작 스캔들을 터뜨린 잡지사와 갤러리 직원을 매수한 증거, 그리고
그의 모든 범죄 행각을 상세히 기록한 자료들이었다. 5년간 그가 쌓아올린 거짓의 성이 단 몇 분 만에 처참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회의장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주주들은 고함을 쳤고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는 미친 듯이 터져나왔다. 그때까지 침묵을 지키던 권 회장이 자리에서 일어나 불호령을 내렸다. 권태민, 이게 모두 사실인가? 권태민이 제대로 된 변명조차 하지 못하고 있을 때 회의장의 뒷문이 활짝 열렸다. 검사와 수사관들이 성큼성큼 단상을 향해 걸어 들어왔고 그들의 앞에는 김 집사가 서 있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권태민을 가리켰다. 저 사람입니다. 권태민은 발악하며 저항했지만 결국 수사관들의 손에 붙들려 무력하게 끌려나갔다. 얼마 전까지 이 회사의 2인자였던 그의 마지막 모습은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 세례 속에서 한없이 비참하고 초라했다. 그가 사라진 회의장에는 잠시 동안의 충격적인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그 침묵은 이내 권도윤을 향한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로 바뀌었다. 사람들은 더 이상 그를 장애인 CEO로 보지 않았다. 그들은 5년의 지옥 같은 시간 속에서도 굴복하지 않고 거대한 악을 자신의 힘으로 심판한 진정한 리더를 보고 있었다. 권 회장은 단상 위로 올라와 말없이 손자의 어깨를 강하게 붙잡아 주었다. 그것은 수만 마디의 말보다 더 깊은 신뢰와 자랑스러움의 표현이었다. 그 모든 환호와 박수 속에서 권도윤의 시선은 오직 한 사람, 객석에 앉아있는 이서아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지만 입가에는 환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길고 길었던 외부와의 전쟁은 끝났다. 이제 남은 것은 그들 두 사람의 마음속에 남겨진 상처를 보듬고 진짜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뿐이었다. 권태민이 법의 심판을 받고 권씨 가문의 기나긴 내전이 막을 내린 후 몇 주가 흘렀다. TK그룹의 회장으로 완벽하게 자리를 굳힌 권도윤은 이전보다 더 바쁜 나날을 보냈지만 그의 얼굴에서는 과거의 그늘과 냉소적인 분위기를 더 이상 찾아볼 수 없었다. 그의 주변에는 안정과 새로운 희망의 기운이 감돌았다. 모든 폭풍이 지나가고 마침내 고요한 아침이 밝아온 것이다. 이서아는 다시 붓을 잡았다. 그녀의 가족이 운영하던 갤러리는 권도윤의 도움으로 모든 누명을 벗고 재개장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녀는 먼지를 뒤집었었던 낡은 그림 앞에 앉아 섬세한 손길로 상처 입은 캔버스 위를 어루만졌다. 지난 몇 달간의 시간은 마치 격렬한 폭풍우 속을 헤쳐나온 꿈만 같았다. 그녀는 더 이상 빚에 쫓기던 불쌍한 소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거대한 악과 맞서 싸워 이겨낸 한 남자의 가장 든든한 동지였다.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이 끝난 지금 그녀와 권도윤은 어떤 관계일까? 그들을 묶어주었던 복수라는 공동의 목표가 사라진 지금 그들은 그저 계약으로 맺어진 부부일 뿐일까? 서아는 복잡한 마음을 애써 억누르며 그림을 복원하는 일에만 집중하려 했다. 그날 저녁 늦게 갤러리 문을 닫으려던 서아 앞에 권도윤이 예고 없이 나타났다. 그는 휠체어를 움직여 유화물감과 테레비뉴 냄새가 은은하게 벤 갤러리 안으로 들어왔다. 그곳은 그의 화려한 저택이나 차가운 사무실이 아닌 온전히 그녀의 세계였다. 그는 잠시 동안 그림들을 둘러보더니 서아의 앞에 멈춰섰다. 그는 품 안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그녀에게 건넸다. 그 안에는 그들이 결혼식 전에 서명했던 결혼 계약서와 이제는 효력이 없어진 이혼 합의서가 들어있었다. 우리의 계약은 끝났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이상할 만큼 담담했다. 당신은 이제 자유입니다. 가족은 안전하고 갤러리도 다시 열 수 있게 됐죠. 당신은 계약의 모든 조건을 완벽하게 이행했습니다. 그의 말은 서아의 심장을 차갑게 내리쳤다. 자유라니. 그녀는 그들이 무언가 다른 관계가 되었다고 생각했다. 이것이 그의 결론이었나. 모든 것이 끝나자 그녀를 놓아주는 것. 서아는 서류를 든 채 차오르는 실망감과 서운함에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그녀의 반응을 본 권도윤의 얼굴에 당혹감과 함께 깊은 고통의 빛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말을 더듬으며 서둘러 말을 이었다.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비즈니스적인 톤이 아닌 한 남자의 진심 어린 떨림을 담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당신이 남아주기를 바랐습니다. 이 계약 때문이 아니라 나라는 사람 때문에.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진짜 속마음을 털어놓았다.
그가 수많은 정략결혼 상대자들 중에서 왜 하필 그녀를 선택했는지에 대해서 그는 그녀의 파일을 검토하다가 낡은 그림을 복원하며 지었던 그녀의 진지하고 열정적인 표정이 담긴 사진 한 장을 보았다고 했다. 그는 그 순간 직감했다. 이 여자는 결코 부서지지 않을 영혼을 가졌다는 것을. 나는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 아내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을 선택한 것은 당신에게서 여왕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애틋했다. 나는 어둠 속에 숨어 지내던 상처 입은 남자였지만 당신은 그 어둠 속으로 두려움 없이 걸어 들어와 이미 죽었다고 생각했던 내 안의 무언가를 다시 살아나게 만들었습니다. 그의 절절한 고백에 서한은 손에 들고 있던 이혼 서류를 망설임 없이 반으로 찢어버렸다. 뜨거운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녀 역시 자신의 마음을 고백했다. 차가운 가면 뒤에 숨겨진 고독하고 강인하며 따뜻한 남자를 어떻게 사랑하게 되었는지를. 그가 권력의 정점에선 CEO일 때가 아니라 어둠 속에서 홀로 고통과 싸우고 있을 때 그를 사랑하게 되었노라고. 이 결혼은 감옥처럼 시작되었어요. 그녀가 흐느끼며 말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인가 당신이 나의 집이 되어버렸어요. 그녀의 고백에 권도윤은 휠체어를 움직여 그녀의 바로 앞까지 다가왔다. 그는 떨리는 손을 뻗어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었다. 두 사람은 더 이상 계약으로 묶인 파트너가 아니었다. 서로의 가장 깊은 상처를 이해하고 보듬어주며 사랑하게 된 두 영혼이었다. 권도윤이 그녀의 얼굴을 부드럽게 감싸 안고 천천히 입을 맞추었다. 그것은 연기도 위기도 아닌 온전한 사랑과 선택으로 이루어진 그들의 첫 번째 진짜 키스였다. 계약은 찢겨 사라지고 전쟁은 끝났다. 이제 그들은 가장 어려운 상황 속에서 서로를 찾아낸 세상에 단 하나뿐인 서로의 연인이자 구원자였다. 갤러리 안의 낡은 그림들처럼 상처 입었던 두 사람의 영혼은 이제 서로의 사랑으로 완벽하게 복원되어 새로운 미래를 향해 빛나기 시작하고 있었다. 몇 달의 시간이 흐르고 이서아 갤러리는 따스한 봄날에 맞춰 화려하게 재개장했다. 권태민의 음모로 더럽혀졌던 갤러리는 이제 진심으로 예술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축하와 온기로 가득 찼다. 건강을 되찾은 서아의 아버지는 감격에 찬 얼굴로 손님들을 맞았고 어머니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행복한 미소가 피어났다. 그 모든 풍경의 중심에는 딸의 곁을 든든하게 지키고 있는 권도윤이 있었다. 그는 더 이상 TK그룹의 위압적인 총수가 아니었다. 그는 휠체어에 앉아 서아의 부모님께 다정하게 인사를 건네고 찾아온 손님들에게 겸손하게 자신을 소개하는 그저 사랑하는 여자의 든든한 파트너일 뿐이었다. 그는 TK그룹의 이름으로 문화재단을 설립하여 아내의 갤러리를 시작으로 재능 있는 신진 작가들을 후원하는 사업을 시작했다. 그것은 그녀의 세계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그만의 방식이었다.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다른 곳에서 일어나고 있었다. 권도윤은 모두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5년 전 포기했던 재활치료를 다시 시작하기로 결심했다. 서아의 사랑은 그의 멈춰버렸던 시간에 다시 희망이라는 태엽을 감아주었던 것이다. 먼지가 쌓여있던 저택의 재활치료실은 다시 환하게 불을 밝혔고 그곳은 이제 절망의 공간이 아닌 새로운 시작을 위한 치열한 전쟁터가 되었다. 재활 과정은 상상 이상으로 고통스러웠다. 권도윤은 재활치료사의 도움을 받아 평행봉을 잡고 자신의 의지대로 움직여주지 않는 다리에 필사적으로 힘을 주었다. 온몸이 비 오듯 땀으로 젖었고 고통으로 일그러진 얼굴에서는 거친 숨소리가 터져나왔다. 하지만 과거와는 달리 그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서아는 언제나 그의 곁을 지켰다. 그녀는 값비싼 드레스 대신 편안한 운동복 차림으로 그의 땀을 닦아주고 물을 건네며 그의 곁에서 조용히 그를 응원했다. 그녀는 섣부른 위로나 격려의 말을 하지 않았다. 그저 그의 곁에 존재함으로써 나는 당신과 함께 이 고통을 견디고 있어요. 라는 가장 강력한 위로를 건네고 있었다. 권도윤의 마음가짐도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과거의 그는 권태민을 향한 복수심으로 재활에 매달렸다. 그래서 다시 걷지 못할 것이라는 절망 앞에서 쉽게 무너져 내렸다. 하지만 지금의 그는 달랐다. 그는 복수를 위해서가 아니라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할 미래를 위해 싸우고 있었다. 그녀의 곁에 자신의 두 다리로 당당하게 서고 싶다는 새로운 목표가 생긴 것이다. 어느 날 오후 지독하게 힘든 재활치료가 끝나고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창밖으로 물드는 노을을 바라보고 있었다. 권도윤은 땀에 젖은 채 지친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다시 걷지 못하게 될 수도 있어. 그의 목소리에는 아주 희미한 두려움이 섞여 있었다. 서한은 미소를 지으며 그의 손을 부드럽게 감싸주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따뜻하고 단단했다. 상관없어요. 당신이 휠체어에 앉아있든 두 발로 서 있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권도윤 당신이니까. 우리가 이 길을 함께 걷고 있다는 사실, 그것만으로도 나는 충분해요. 그녀의 말에 권도윤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그는 수많은 부와 권력을 가졌지만 단 한 번도 가져보지 못했던 진정한 위로와 구원을 얻은 기분이었다. 그는 장애를 가진 불쌍한 남자가 아니었다. 그는 세상에서 가장 강하고 따뜻한 여자의 사랑을 받는 가장 행복한 남자였다. 이야기의 끝은 그가 다시 걷게 되는 기적이 아닐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것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다. 그들의 진짜 기적은 서로의 가장 깊은 상처를 보듬어 안고 서로의 구원이 되어 주었으며 절망의 잿더미 속에서 진정한 사랑을 피워냈다는 사실 그 자체였다. 창밖의 노을은 그들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듯 세상을 따뜻한 빛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꼭 잡은 채 그 빛 속에서 함께 걸어갈 행복하고 완전한 미래를 조용히 마주 보았다.